안녕하십니까. 고객 실무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최윤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총 이론 8강 중에 제1강 콜센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경험 안에서도 콜센터에 관련된 뭐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한 번쯤은 전화 받아보셨거나 아니면 요청해 보신 적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콜센터 운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전화 서비스예요. 실제로 시험에서도 조금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화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또 외워야 하는 용어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전화 응대의 중요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 전화라는 이 용도 자체가 사람과 만나서 행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서로가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되고 감정을 공유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서도 나왔을 때 고객 혹은 거래처와 회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회사 내에서 사람을 만나서 하는 업무들도 있지만 오로지 전화로만 혹은 이메일로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화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있는 특징들 정도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목소리만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저희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어떤 표정이나 아니면 그때의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오로지 목소리나 아니면 억양 혹은 어조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속도로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포인트들이 조금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만의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언어는 정확하고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정중히 밝게 적당한 음량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표정, 태도, 주변 환경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항상 전화를 하게 되면 처음에 내가 급하다 보면은 무조건 그냥 대뜸, 내가 지금 전화하는 용건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상대방이 지금 현재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비용이 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통화를 하게 되면 통화 요금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필요한 자료하고 메모 같은 경우를 잘 옆에 항상 두었다가 요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실제로 길어질 수 있는 통화 내용을 조금 줄여서 통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증거를 남기기 어렵다는 건데요. 실제로 전화통화 다 하고 나서 딱 끊었는데 근데 이분 이름이 뭐였지? 성함이 뭐였지? 이분 회사 부서가 어디였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부서에 만약에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보통 부를 때는 앞에 성을 붙여서 부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최대리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대리님만 저희 부서에 2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최대리에게 용건을 남겼는지 또 확인이 불가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 부서를 확인한다던가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한 번 더 남기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런 예약도 없이 불시에 걸려옵니다. 물론 뭐 내가 몇 시에 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전화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준비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통화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징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전화 응대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실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로만 줄 수 있는 게 음성적인 부분밖에 없다 보니까 음성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성향도 저희가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전화 응대가 결국에는
우리 회사 혹은 우리 기업, 우리 부서의 전체 이미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 응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이미지를 내 이미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미지가 곧 회사의 이미지가 된다라는 거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전체의 이미지를 좌우한다. 그리고 바로 앞에 고객이 계신다는 마음으로 응대를 하는 것이 좋다.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는 업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도 얼마나 여러분들을 통화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친구분들하고도 하실 수도 있고 가족분들하고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다 보면 또 전화통화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손에 핸드폰 없이는 절대 업무를 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일 좀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의사 전달에 있어서 전화통화의 의사 전달에 있어서 저희가 크게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실제로 이 6가지를 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고요. 이 중에서 가장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음성의 높낮이라고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음성 자체가 굉장히 조금 낮게 예를 들어 뭐 어조도 없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고객 실무론을 강의하게 될 최윤지 강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좀 작고 낮은 어조로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리듬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을 때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도 뭔가 지루하지 않고 뭔가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혹은 너무 큰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약간 전달을 할 때는 이 사람이 화가 났나? 아니면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높낮이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 변화가 굉장히 많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높낮이는 조금 내가 주변인들로부터 너무 목소리가 크다거나 아니면 너무 작다거나 아니면 어조에 어떤 느낌이 없다거나 하는 경우는 조금 내가 개선을 해야 될 필요도 있으실 거라고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말하는 속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물론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려운 용어라던가 숫자라던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실 때는요. 조금 천천히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또 너무 천천히 얘기하면 조금 지루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할 땐 좀 천천히 그리고 누구나 일상에서 좀 소통을 하실 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적당한 속도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4번째가 이제 올바른 어법, 어휘, 발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우리가 아나운서도 아니고 내 맞춤법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 이렇게 비속어도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유행어를 쓴다던가 이랬을 때는 서로가 또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서로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좀 센 말투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들었을 때 약간 어눌하게 들리는 발음들이 있으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청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내가 뭔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내용을 들었을 때 무슨 내용을 말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어떤 멘트라던가 아니면 의견들이 있는데 전혀 그 내용을 듣지 않고 나의 얘기만, 나의 생각만 전달을 하다 보면 이건 소통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나의 얘기만 하고 있는 느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특히나 전화통화이다 보니까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말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전화 응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경청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전화 서비스에서 요 6가지는 가장 조금 많이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전화응대 태도인데요. 뭐 쭉 읽어보셨을 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으실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요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응대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어디서 보셨죠? 신속, 정확, 친절. 네, 저는 사실 배달 이제 할 때 그런 부분들에 이제 항상 적혀 있는 멘트인 것 같아요. 신속, 정확, 그죠? 근데 저 거기에 더불어서 친절이라는 전화 응대가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신속하다는 건 뭐냐면 특히나 전화는 저희가 좀 급하거나 빨리 뭔가 업무를 처리해야 될 때 저희가 보통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조금 빠르게 정확하게 좀 처리를 해주길 바라죠. 그래서 저희 전화 응대에서 신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나중에 제가 이런 용건을 확인하는 내용 중에 OW1H라는 이제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확한 경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언급드렸던 발음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조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줘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친절이라는 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화를 했는데 뭔가 목소리가 나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것 같거나 약간 어눌하게 받으면 상대방이 조금 이 사람을 어리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말도 막 놓게 된다거나 편하게 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항상 친절하게 차별 대우 없이 차별하지 않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화응대 예절에서 저희가 이제 크게 보시면 첫 번째 시작 인사가 있고 두 번째 용건을 주고받고 세 번째 마무리 인사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선은 저희 시작 인사에서 인사하기하고 통화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앞에서 제일 처음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전화를 해요. 그럼 전화를 하게 되면 우선은 인사를 먼저 해야겠죠. 근데 회사다 보니까 그냥 나 누구야 이런 게 아니라 어디 회사에 어디 부서에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겠죠? 네, 당연히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땡땡 회사의 땡땡 부서 누구누구입니다. 한 다음에 통화 사정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금 통화가 가능하신지 여쭤보는 거죠. 만약에 통화가 불가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통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나중에 다시 몇 시에 뭐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예약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건 주고받기에서도 용건을 표현하고 메모하고 용건 확인하는 거. 일단 용건의 내용이 뭔지를 먼저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메모를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게 맞는지 용건을 확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수행사항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끝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한테 직접적으로 전화가 온 거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전달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특히나 용건에 대한 수행사항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끝인사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전화를 항상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용건이 끝나고 나면 전화를 이렇게 뚝 끊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바로. 근데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서로 그렇다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용이 끝났고 인사도 다 했는데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서로 이제 용건이 끝난 것 같으니까 먼저 끊겠다라는 한 식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상사라던가 연장자인 경우는 상대방이 먼저 끊고 나서 여러분들이 수화기를 내려놓으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요. 저희 상황별 전화 응대 요령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전화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전화를 받는 거는 이쪽 상황과 관계없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걸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화의 특징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근데 그 통화를 또 아예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전화도 받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왼손으로 수화기를 즉시 들고 적어도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가끔은 그냥 바로 울렸을 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진 않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 전화 응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요령이라고 한다면 벨이 3번 정도 울렸을 때 전화를 받아라. 그랬더니 이제 벨이 3번 울릴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받는다던가 아니면 3번 울리고 그 이상이 울리더라도 전화를 안 받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근데 무조건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사하고 소속과 이름을 밝히겠죠. 그리고 상대방을 확인하고 인사하고 용건을 드리면서 메모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복창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 이게 맞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끝맺음 인사를 한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살짝 언급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전화를 여러분들이 연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예를 들어 저쪽에 계신 뭐 부장님한테 연결하는 전화가 왔다. 그럼 그런 경우는 부장님이 지금 통화를 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땡겨 받는 거죠.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부장님 통화 중이시니까 이분한테 지금 예를 들어 부장님이 지금 통화 중이시니까 제가 뭐 차후에 통화가 끝나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겨놓는다던가 아니면 혹시 이게 정말 급한 전화인지 어떤지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송화기를 막은 상태에서 부장님한테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기다리실지 아니면 이따가 부장님이 다시 연락을 주시도록 할 건데 어떤 게 더 나으신지 상대방한테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연결한다는 거는 내 전화가 아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요. 두 번째는 오래 기다리게 할 때.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대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통화가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부장님이 아직 자리에 오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기다리실지 아니면 다시 연락을 받으실지 요거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전화가 잘못 걸려왔을 텐데 여러분들은 보통 전화 잘못 걸려오면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전화 막 급하게 해서 받았는데 다른 이름을 지칭을 하시면서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저도 잘못 걸 때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친절하게, 특히나 우리가 개인적인 전화가 아니라 우리 기업 안에서, 부서 안에서 연결되는 전화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친절하게 잘못 걸려왔다 하더라도 응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회사의 위치를 물을 때가 있어요. 뭐 방문을 해야 된다던가, 그러니까 미팅 약속을 잡는다던가 아니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경우. 근데 내가 만약에 회사가 어디 있는지를 버벅거리면서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조금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요. 회사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설명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뭐 그거를 정확하게 미리 알아둘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책상에 뭐 약도라던가 뭐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차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조금 준비를 해두시면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도 답변을 잘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항의 전화가 왔을 때 아마도 가장 힘든 케이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도 항의 전화를 받게 되면 사실 뭔가 기분이 좋지 않겠죠. 속상하기도 하고 또 뭔가 나에 관련된 업무가 아닌 경우에 더 그렇게 느끼실 텐데 일단 항의 전화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상대방의 얘기를 우선은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 기분이 되게 나쁘고 상대방한테 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 얘기하기 전에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뭔가 나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반하는 입장을 보이면 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화를 받으셨을 때도 먼저 우선은 상대방에 대한 얘기도 들어주시면서 공감도 좀 해주시는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연기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항의 전화가 왔을 때는 최대한 내 감정을 조금 배제하고 혹시라도 비록 그 상대방의 어떤 의견이나 기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쁘다 하더라도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는 같이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차분하게 들어주시고 받아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화가 잘 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전화 잘 안 들리면 안 들려요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상대방한테 안 들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들리나?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이게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이런 표현들을 바꿔서 좀 사용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잘 안 들리는데 혹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이렇게 조금 친절하게 응대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 중에 끊겼을 때 특히나 막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나는 끊긴지도 모르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끊겼을 때는 다시 바로 전화를 걸으셔서 죄송하지만 통화 도중에 전화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또 내용권을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전화를 걷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준비가 필요해요.
네, 대부분 어느 정도 업무에 적응이 되셨거나 전화 응대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뭐 능숙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조금 뭔가 내가 전화 업무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처음 뭔가 대화를 나누게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사람하고 통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연습이라는 걸 좀 하시지 않으세요? 저도 예전에 정말 이렇게 뭔가 통화하기 어려운 사람을 뭔가 전화를 해야 될 때 미리 이렇게 막 대본도 써놓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해야지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의 상황을 예측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상상을 하면서 이런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상대방의 전화번호 그리고 소속 성명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용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통화 중에 필요하게 될 서류나 자료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전화 통화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전화를 걸기 전에 필요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전화 거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용건하고 순서를 메모하고 그 다음에 TPO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TPO를 우리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오면 자신을 밝히고 상대방을 확인한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용건을 얘기하고 통화하고 싶은 사람과 만약에 통화를 하지 못한 경우는 조치를 취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통화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디 회사의 어느 부서의 누구인데 통화를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메모를 부탁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내가 몇 시쯤 연락을 드리면 될지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끝맺음 인사를 한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이거는 뭐 계속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OW1H라는 이제 방법 우리가 전화를 할 때 만약에 내가 뭘 물어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는 거잖아요.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영어로 바꿔놓은 거죠. 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요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상대방과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용건을 정리한다거나 이것이 가장 조금 논리적이고 간단하게 통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황별 전화 걸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볼 건데 만약에 통화 희망자가 지금 자리에 없어요. 부재 중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물론 얘기는 했어요. 전화 받는 사람한테 메모를 남긴다던가 아니면 언제까지 뭐 전화를 해줄 수 있는 것을 조금 요구한다던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사 대신 거는 전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상사가 직접 통화하기엔 좀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상사가 너무 바빠서 내가 대신 전화를 걸어야 될 때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일단 상사 대신 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상사의 부탁으로 전화를 걸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둘이 통화를 하다가 이게 조금 무리가 있는 경우는 상사한테 또 바톤 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도록 상사도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듣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직급이 다른 상사들의 전화를 중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급이 다르다라는 건 어쨌든 지위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만약에 더 윗선의 상사하고 통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직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비서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분을 대신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먼저 통화를 해서 약속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대부분 바로 또 통화를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선 알아두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화가 잘 들리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고 자동 응답기에 녹음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급할 때 전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자동 응답기에 잘 남기지는 않게 되죠. 근데 혹시라도 남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소속 그리고 내가 전화번호를 남겨야겠죠.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양해를 구할 때 예를 들어 저희가 가끔 업무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조금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야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할 때는 일단은 죄송하다라는 멘트와 함께 시작을 하시면 좋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휴대전화 에티켓. 네.
아마도 휴대전화 없으신 분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에티켓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건데 알고 있는 내용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뻔한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내용 다 아실 것 같고요. 미음 같은 경우 특히나 저희 병원에서는 핸드폰 사용을 조금 자제하라고 나오죠. 아니면 아예 사용을 금지시키는데 그런 이유들이 이제 첨단 기기하고 이게 오류를 같이 범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 비행기 뜰 때도 사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운전 중에 다들 뭐 사용은 하시겠지만 블루투스나 핸즈프리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이나 조문시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개인정보에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물이나 대상 등을 무단 촬영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고 영화나 공연 내용을 촬영을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위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대상을 꼭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나와 사람들의 어떤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셀카를 찍는 경우였는데 뒤에 뭐 다른 인물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꼭 그 내용을 인위적으로 정말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조금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저희 그렇다면 전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응대하는 법, 그 다음에 전화를 걸고 뭐 받는 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고 상황별까지도 파악을 해보셨는데 그렇다면 전화 응대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제가 음성의 높낮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언급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음성으로만 전달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바람직한 경어 사용법이에요. 물론 100% 정말 나는 경어를 너무 100% 완벽하게 정확하게 잘 사용한다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또 내가 혹시라도 실수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은 경어 사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효과적인 대화를 이끌어주는 이제 말씨, 말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투를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우선은 호감을 주는 말씨. 저희가 이렇게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한테 되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과 좀 대화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사람의 성향이고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 호감을 주는 말씨로 봤을 때는 이왕이면 그런 호감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얘기를 되게 잘 들어준 사람 있죠.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또 반응도 해주고 열심히 들어주고 있다라는 느낌만으로도 굉장히 호감 가는 말씨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상대를 설득하는 말씨인데요. 이왕이면 이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들었을 때 얘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이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는 투로 말씨로 대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말씨인데요. 물론 뭐 이거를 다 지킨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풍부한 화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주고받을 만한 화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관찰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서로 대화를 나눌 건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쭉 관찰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다던가 어떤 걸 좋아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관찰을 해서 만약에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요. 그 주제를 가지고서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훨씬 더 우리는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통된 화제라는 건데 대화 자체가 뭐 누구에게나 다 공유가 가능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사실 재밌겠죠. 근데 만약에 3명이서 대화를 나누는데 2명만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 약간 소외된 느낌도 받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서로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고받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 많은 얘기를 나누시겠지만 뭐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아니면 뭐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다거나 아니면 최근 이슈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이제 경어의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둬야만 이 말씨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그 경어의 사용법을 볼 건데 일단 존경어라는 거는 말하는 상대나 듣는 사람을 즉 내는 말하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내가 경의를 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존경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존경어라고 한다면 뭐 항상 약간 높여 부르는 거죠. 뭐 어느 분 혹은 뭐 사장님 이런 식으로 높여서 부르는 말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겸양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겸양어라는 거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죠. 물론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느낌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람도 해당이 되지만 행동이나 소지품도 상관이 없고요. 겸양어 같은 경우는 내가 상대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거를 이미 깔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뭐 여쭙다, 뭐 뵙다 이런 식으로 조금 높여 부르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손어라는 게 있는데 공손한 거는 사실은 자기 품위를 위하여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존경어라던가 겸양어는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되게 이렇게 뭔가 경의를 표하는 표현으로 되지만 공손어는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품위를 위해서 조금 이런 말씨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 모두 공손어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럼 안녕하십니까? 왜 공손어이냐면 안녕?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호칭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사회생활을 안 한 상태에서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는데 회사에 가게 되시면 동료도 있죠. 나보다 조금 직급이 낮은 후배도 있죠. 나보다 직급이 더 높은 상사도 있는데 거기에 더 높으신 분이 또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칭에 관련된 거는 실제로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호칭에 대한 정리는 정확하게 조금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직장에서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의 호칭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직장 내에서. 자, 우선은 상급자에 대한 호칭으로 보시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어쨌든 나보다 상급자인 경우들이 뭐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이제 직급에 맞춰서 부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성들이 이렇게 있으시면 뭐 김씨면 김부장님, 뭐 최씨면 최과장님 이렇게 성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분의 직급까지 붙여서 부르게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급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보다 더 낮은 위치의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님을 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급자는 님을 붙이지만 하급자는 님을 빼고 허과장, 뭐 허대리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직책과 직급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뭐씨 이렇게 부르게 되죠. 대부분.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우리 동급자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동급자인 경우에도 만약에 나보다 나이가 일단은 또 위다라고 한다면 님을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연령이 조금 높다라고 한다면 최 대리님 이렇게 그러니까 호칭을 하는 게 예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고 가끔은 뭐 그냥 모모군, 모모씨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그게 회사의 약간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런 호칭에서도 조금 직급을 빼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업마다 조금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사회생활에서 호칭인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특히나 아는 사람들은 익숙하게 늘 부르다가 모르는 사람을 딱 마주했을 땐 내가 이 사람을 상대방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라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근데 일단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이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형, 누나, 언니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겠죠. 아니면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요. 근데 모르는 경우는 조금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누군가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학생 이렇게 부르진 않겠죠. 대부분 아가씨 뭐 이렇게 부른다던가 아니면 조금 이제 젊은이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호칭할 때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일 때는 오히려 뭐 어르신 아니면 뭐 아가씨 아니면 총각 이렇게 약간 부르기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수명과 보고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수명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명령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시를 받을 때, 그러니까 위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지시를 내릴 때라고 보시면 되고, 보고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보고한다라는 내용이겠죠. 근데 수명에서 여러분들이 우선 그러니까 지시를 받을 때 조금 지키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보통은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수명을 내리게 되잖아요. 지시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시를 받으러 갈 때 무조건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 메모할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내가 지금 당장 듣고 이해도 되고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까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필기구를 챙겨서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는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으시겠죠.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까먹었거나 아니면 뭔가 헷갈릴 때 찾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지시를 받는 와중에 조금 궁금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질문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직속 상사가 아니라 다른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내가 다른 상사한테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 직속 상사한테도 말을 해야 해요. 네,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고하는 경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뭐 말로 하는 보고도 있고요. 서류로 하는 보고도 있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그냥 보고를 해야 되고요. 나의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없었던 일인데 마치 있었던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조금 간결하게 보고를 하셔야 돼요. 너무 막 서론, 본론, 결론 나눠서 너무 긴 얘기를 저희가 보고를 하다 보면 보고하는데 하루 종일 다 간 수가 있겠죠. 왜냐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고를 할 때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보고를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은 있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대안이 없어.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럼 이건 보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보고를 할 때는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예측도 해보고 이런 질문이 나오면 내가 이렇게 답을 해야지라는 경우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뭐 아무리 고민을 했는데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다른 분들 동료에게 내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 보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중간 보고는 어떤 때 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상황이 갑자기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처리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때 아니면 차상위 상사와 상사의 지시가 상충될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대리인데 과장님하고 부장님이 있는데 과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의견이 달라요. 그럼 저는 분명 이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상사의 말에 따라서 내가 이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될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중간 보고를 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근데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실수를 하게 되면은 약간 이거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죠, 처음에. 그래서 얘기를 안 하게 되고 자기 혼자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나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나 혼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냐. 이 실수를 내가 뭔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사이즈의 업무냐. 아니면 나 혼자서 아무리 이걸 처리한다고 해도 안 될 것 같다. 생각보다 조금 이 업무에 대한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수가 일어났을 때는 이제 내가 실수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 상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실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더 알아보는 내용으로 결제 서류를 보고할 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결제 서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결제철에 넣어서 보이도록 하고요. 문서나 보고서는 항상 오타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저희 보고할 때요 보면은 오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띄어쓰기까지 또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나 오류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사가 부르면 대답을 하고 일어나야 되겠죠. 제가 실제로 어느 분한테도 들어봤는데 상사가 불렀는데요. 대답도 안 하고 굉장히 천천히 의자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가는 하급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물론 뭐 내가 무조건 부르면 네 하고 막 달려와야 된다라고 또 강요할 수는 없지만
너무 그렇게 시간이 많은 듯 여유롭게 내 회사의 업무를 하는 거는 조금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도 좀 다르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 장의 보고서는 흩어지지 않도록 클립을 끼운다던가 아니면 스태플러를 이용해서 찝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조금 기한 서류의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 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포기해 놓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사가 얘기를 할 때는 중간에 말을 자르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잔소리를 듣게 됐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약간 인상을 좀 찌푸리게 된다거나 아니면 감정이 막 복받쳐서 울게 된다거나 뭐 아니면 저도 서운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치면서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넘어가서 저희 콜센터 운영 사이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제 전화 서비스와 이제 경어 사용법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수단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저희 첫 번째 장의 원래 목적 자체가 콜센터의 운영이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콜센터의 운영하는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콜센터의 등장 배경으로 보시면요. 예전에 보시면 이제 전화 업무가 주 업무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전화나 이메일, 그다음 SMS, 뭐 팩스, 아니면 실제로 이제 사람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응대 서비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콜센터는 전화 업무로 우리가 했던 커뮤니케이션을 나눴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고객 접근성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 만족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업셀링, 크로스셀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고객 만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업셀링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연속으로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고객이 우리 회사의 어떤 상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상품보다 더 좋은 상품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 판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판매를 계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무조건 사세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도를 하는 거죠. 고객님 이전에 사용하신 상품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상품이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만족을 한 상품이라고 하면은 뭐 그 이후의 상품 더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셀링이라는 게 있는데 크로스셀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그냥 표현을 한다고 하면 약간 끼워 팔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교차 판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사면 뭐 이것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혹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만약에 그리고 심지어 그 끼워 파는 어떤 그 상품이 내가 또 필요했던 거야. 그러면 오히려 원래 사려고 했던 상품보다도 그것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 업셀링, 크로스셀링에 대한 용어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콜센터의 개념으로 보시면은 뭐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뭐 콜센터는 우리가 고객의 전화를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컴퓨터가 자동화되어 있는 중추적인 장소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 비대면 콘택트 채널을 이용해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고객 관리를 총괄하는 CRM 센터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통신 및 정보 시스템 기술의 발달, 그리고 원투원 마케팅 기법, 그리고 오프라인 영업 조직의 축소. 아무래도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비용 효율화에 따라서 영업 조직을 축소시켰던 거죠. 그리고 고객의 시간 효율성 추구 성향을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의 시간도 저희가 많이 뺏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런 콜센터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콜센터의 중요성으로 보시면은 콜센터가 전략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과 가장 조금 어떻게 보면 가깝죠. 왜냐하면 고객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근접성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상담원의 역할에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상담원이 굉장히 저희한테 친절하고 뭔가 내가 이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도 다 이렇게 뭔가를 알아서 척척척 해주면
만족도가 되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다음에도 그 회사의 제품을 이용하게 된다거나 나 여기 너무 이 브랜드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반대 입장이 되면 구입 안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출에도 영향을 준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고객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는 바로 콜센터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제품 구매나 이런 뭐 매출 증대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고객과의 관계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콜센터는 기업의 마케팅 정보 창고다. 네. 뭐 많이 전화 받아보시잖아요.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업에서 마케팅 전략이 고객 지향적이라면 그 마케팅 중심에 무조건 누가 있다? 콜센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콜센터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콜센터의 역할로 보시면은 신규 고객의 확보라고 해서 저코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존 고객 활성화,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의 정보를 획득하기도 해요. 그리고 시장 조사 기능도 하기 때문에 신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상품을 어떤 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도 기획할 수 있고 그거를 또 광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객 중심의 감동, 그리고 그걸로 인한 이미지 제고 활동이 일어나고요. 마지막으로는 전화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다양한 매체 중심을 통해서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센터 역할의 변화로 보시면 보조 수단에서 아까도 계속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세일즈 수단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고객 의견을 조사하는 수단, 그리고 무조건 불만에 대한 것만 예전에 해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텔레마케팅의 수단으로 변화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비용센터라는 인식에서 이익센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콜센터는 뭔가 이런 비용만 들어가는 데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지금은 이익을 창출해 내주는 곳이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선은 콜센터의 전반적인 이제 운영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 콜센터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전화센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센터는 그냥 고객이 문의 전화를 하면 상담사가 전화를 받아서 그냥 상담을 하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업무를 보게 되는 거였고, 이제 두 번째로는 CTI 콜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컴퓨터하고 전화 자체가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상담원 입장에서도 업무를 보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통합 고객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문자 혹은 뭐 메일 혹은 내가 문의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보가 데이터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번 전화를 하면 몰라도 두 번째 전화했다던가, 내가 뭐 어떤 걸 문의했는데 그 기록이 남아있다던가,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까지 이제 다 함께 볼 수 있는 통합 고객센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불만만 들었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고객에 대한 정보들을 뭐 활용 동의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전화로도 할 수 있게 된다던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크로스셀링이나 업셀링 같은 경우도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합고객센터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VoIP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전화 교환망의 음성 서비스를 인터넷 IP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로 전환시키죠. 그래서 인터넷 팩스나 웹콜, 통화 메시지 처리 등을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콜센터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단은 콜센터는 고객의 욕구와 불만을 처리하고 제품을 설명, 그리고 판매 의뢰까지 할 수 있는 종합 상황실이 됐고요. 고객 정보 그리고 서비스를 통해서 마케팅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담 위주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실제 거래까지도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콜센터의 역할과 운영으로 보시면 첫 번째 우선은
고객센터의 운영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ARS라고 얘기를 하죠. 24시간 동안. 네. 그래서 24시간 동안 자동 응답으로 언제 어디서든 네, 문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ANI라고 해가지고요. 그 전화를 예를 들어 걸었어요, 저희가. 그러면 제 번호가 거기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통화를 못하고 대기하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이게 근데 콜센터 입장에서 이점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 고객 그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이 고객의 어떤 성향, 뭐 물어봤던 내용, 그다음에 뭐 그전에 뭐 예를 들어 클레임을 걸었던 내용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 고객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쭉 다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상담원 입장에서는 이 전화가 걸려온 그 번호를 검색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준비하고 또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워낙에 이제 좋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은 뭐 쭉 읽어보셨을 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네, 기억부터 치읓까지 한번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용어들이 시험에 나온다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센터의 모니터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정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도움을 주고 있느냐,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원이 고객과의 전화 응대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고 있는지, 응대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니터링의 목적으로 보시면은 조직 전반의 품질 향상, 뭐 혁신, 제공, 그 다음에 뭐 저희 보면 콜 계약 형태의 팀 그리고 센터에 걸친 유효한 패턴을 찾기 위해서 추세 조사를 하게 된다거나 피드백에 대한 구체적인 예도, 코칭이 지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의 필요나 기대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책임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상담사로 하여금 조직의 정책을 따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게 없는 경우는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고객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담원한테까지도 여러 가지로 작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 활용 방법으로 보시면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목표가 설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 촉도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모니터링 할지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할지, 평가를 어떤 걸로 할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평가를 해요. 그 다음 분석을 하겠죠. 평가된 걸 기반으로 그 다음에 상담원에게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의 목표는 정성적 목표와 정량적 목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좀 나누는 기준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모니터링을 정말 제대로 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그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통합 품질을 측정을 하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상담원들의 개별적인 코칭이라던가 보상의 근거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담원 중에 조금 이런 부분들이 미숙하다거나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코칭이 들어가는 거고 누가 봐도 이 상담원이 굉장히 잘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상담원에게는 보상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상은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죠. 여러분들 일단 보상 받으면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인정받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개인의 자질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 더 잘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상담원을 선발을 해서 문제점을 또 파악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다음 선발 과정에서 선발 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이 실제로 잘 만들어졌을 때 보다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니터링 대상으로 보시면은 기업 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의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뭔가 너무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우수 상담 그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앞에서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상담원에게 코칭을 해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가능한 그런 코칭을 실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진 상담원 그룹 같은 경우는 내가 일단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이거를 조금 내가 알고 문제점을 알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업무 수행 능력의 편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부진 상담원 그룹을 따로 코칭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직원과 코칭 자격을 갖춘 품질 관리자 간의 유대감을 조금 형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이렇게 그냥 딱 격차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조금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콜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우선은 지금 콜센터 모니터링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 모니터링의 유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